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의 김중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Privacy Preserving Distributed Learning Platform for Medical Big Data라고 하여 의료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산으로 딥러닝을 수행을 하는데 또 이제 환자 개인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 정보 보호를 잘 하면서 우리가 딥러닝으로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는 프로젝트들인데 첫 번째 즉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Biomedical Unstructured Big Data Analysis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이게 ITRC 사업의 하나의 결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의료학술혁신센터라는 곳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학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병원이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화동에도 있고 아니면 보라매 병원도 있고 분당 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원들 간에 만약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MRI나 CT를 촬영을 했는데 그 정보가 이제 보라매 병원이나 해화동 병원에 가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찍었던 MRI나 CT 같은 정보는 정말 굉장히 크리티컬한 개인 정보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곳에 병원에 옮겨놨다는 건 내 정보가 유출된 거죠. 그래서 의료 정보에서는 특히 의료법상으로는 환자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정보를 병원 밖으로 유출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딥러닝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할 때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하는 이제 학습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들을 이미 다 마련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다 마련한 후에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혹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학습 분야들은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학습해야 되는 건데 이 병원들은 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딥러닝을 수행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한 페이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더 복잡한데 일단 가장 개념부터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5개가 보이네요. 이건 뭐냐면 인풋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데이터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되기 되게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의 이미지를 천장을 받고 또 바나나의 이미지를 천장을 받아서 학습을 한 후에 그 후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추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만든다. 즉 이러한 분류를 잘하는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과와 바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숫자로 표현을 해서 여기다 인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사과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색깔만 하더라도 여러분 RGB 컬러로 표현을 하면 24비트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24자리 벡터로 색깔 하나 겨우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이즈의 인풋이 있다면 즉 더 큰 인풋 사이즈가 있다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좀 정교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과, 바나나 2개의 과일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혹은 우리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4개니까 4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바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체리, 아니면 배, 사과, 배, 체리, 바나나 이 4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4가지 과일을 1000개씩 학습을 시켜서 그 4개를 구별할 수 있는 딥러닝 구조를 만들겠다가 우리의 목표고 각각의 과일들을 이 5개의 빨간색 사이즈 벡터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의 값이 제일 크면 사과, 두 번째 값이 제일 크면 배, 세 번째가 제일 크면 체리, 네 번째가 제일 크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각각 천장을 시킵니다. 즉 스텝 1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닝 단계인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공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5개 사이즈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 사과를 천장을 막 넣으면서 여기다가 이건 사과야 하면서 1, 0, 0, 0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게 제일 크면 사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배 사진 천장을 넣어주면서 0, 1, 0, 0을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배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고요. 학습이 된 값들은 이 안에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체리와 이제 바나나를 넣어주면서 0010과 0001을 넣어주면 우리가 사과, 배, 체리, 바나나를 각각 천장씩, 즉 4천장의 데이터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들을 학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들은 뭐냐면 어떤 값이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트레이닝이 다 되면 얘는 4개를 구별할 수 있는 애래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이미지가 왔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받으면서 이게 사과인지, 벤지, 체리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혀 주세요라고 한다면 5개 사이즈의 벡터로 그 과일을 딱 넣었을 때 이 노란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값들이 하나하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값들이 그냥 쭉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 어떠한 가중치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 학습되어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하나씩 곱하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여기에 딱 왔을 때 어떤 값들이 쭉 올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보고 만약에 두 번째 게 제일 컸다. 그럼 넌 배인가 보다 라고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노란색에 있는 동그라미 값을 학습하는 걸 우린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선형 대수적인 내용이 많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개념만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느냐? 사과 사진 천장, 배, 바나나, 체리 이렇게 천장씩 넣는 거니까 넣으면서 이 값들이 점점 세팅이 되는데요.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알아맞춘다면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 가운데 있는 딥러닝 구조가 알아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맞추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래? 너가 지금 방금 사과라고 알아맞혔니? 하면서 지금 넣은 이미지가 정말 사과인지 딱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잘 알아맞추는지를 우리는 아주 정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AI가 우리의 기본적인 이 레이블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알아맞추는 게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코스트란 뭐냐면 AI가 틀릴 때마다 불정확성이 발생하니까 그 정확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코스트입니다. 틀렸을 때 우리가 그 정보의 틀림에 의해서 지불하는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점점 감소시켜서 이 모델이 점점 제대로 알아맞힐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트를 쭉 내려가는 게 지금 얘네들이 값을 세팅하는 기준입니다. 점점 값이 세팅이 될 텐데 그 값은 어떻게 세팅이 된 것이냐? 이 코스트가 잘 내려가도록 세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값들을 다 구성해주면 우리가 딥러닝에서 트레이닝이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이 있어요. 이거 한 층 한 층 생길 때마다 우리는 평가 기준이 직선으로 하나씩 더 생기는 겁니다. 즉 사과와 배와 체리와 바나나를 하나의 평면에 쭉 다 펼쳐놨을 때 얘네들을 직선으로 쫙 가를 때 어떻게 직선을 만들어야 정말 잘 구별할 것인가라는 그 직선의 그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주는 게 이 동그라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붙어 있으니까 이 직선이 4개가 생긴 거예요. 즉 점점 분류가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분류의 기준을 한 50개, 100개 이렇게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깊게 분류를 한다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으로 굉장히 잘게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2개를 혹은 그 4개 중에 하나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정교한 이 노란색 값들을 세팅하는 게 딥러닝 트레이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다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값을 넣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알아맞추는가를 보는 게 테스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트레이닝이 다 시켰으면 우리가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흡사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시험을 보면서 얼마나 잘 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세팅할 때에는 점점점 세팅할 때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아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선형의 분류가 여러 개 중첩이 되어 있으므로 비선형적인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거다. 라는 거 거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과, 배, 바나나, 체리라는 그 데이터를 한 군데에 지금 다 모아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이 하나의 컴퓨터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값들이 학습이 되고 그 결과값이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 개가 떨어져 있고 걔네들끼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도 각각 1000개씩해서 4000개 데이터를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에는 1000개, 어떤 컴퓨터에는 2000개, 어떤 건 1000개, 어떤 건 1000개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될까요? 학습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의료정보에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왜 딥러닝에서 개인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또한 지하철 타고 학교나 직장에 가시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끝날 때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좀 더 사회활동을 하신 후에 이제 귀가를 하실 때 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그 모든 기록에 카드를 쓰면서 하기 때문에 카드사는 그 하나의 개개인의 그 모든 하루 생활 일과의 정보를 다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 마케팅에 쓰자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저도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데요. 보다 보면 이제 어떠한 서비스 혜택이 있다, 뭐 쿠폰을 준다라고 이제 오기도 하는데 잘 보면 제가 카드를 쓴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 하루 일과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카드사라는 기관은 그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한 연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이제 이 카드사가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데이터를 언젠가 삭제하는지 아닌지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트레이닝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트레이닝하는지 우린 전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참견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는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CCTV 데이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 CCTV에 제 얼굴이 찍혔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또 그 마트나 백화점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 또한 제 얼굴에 대한 정보니까 개인 정보인데 그런 그것도 되게 예민한 개인정보죠. 제 얼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건 저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에 의해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감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모델에서 봤지만 이 모델이라는 건 이건 기업이 만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카드사나 아니면 마트에서 얼굴을 보이면서 돌아다니면서 CCTV에 찍혔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겠지만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한 어떤 과정으로 학습시켰는지는 기업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이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은 여전히 기관 소유라는 또 그러한 뭔가의 약간 애매모호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할 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보여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의료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이제 의료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정보를 다 모아놓고 학습을 한 게 딥러닝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혹은 뭐 가톨릭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성모병원이 그 8개 병원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의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들 그게 다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을 갔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딥러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게 일단은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병원들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A라는 가톨릭대학병원은 예를 들어서 뭐 위암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어떠한 가톨릭대학병원은 췌장암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면 A라는 병원에서 췌장암 데이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환자들은 A라는 병원 대신 B라는 병원을 찾아가겠죠. B라는 병원에서 위암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다 합했을 땐 많다고 해도 각각의 병원에서는 그 데이터가 가지는 임밸런스, 밸런스도 잘 안 맞고 또한 그 데이터가 가지는 그런 이제 양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을 열화시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버피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이미지를 찾을 때,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를 찾을 때, 아, 이게 오버피팅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사에서 침대를 만들고 싶은데, 그 침대를 굉장히 입체공학적으로 설계해서 사람이 누웠을 때 되게 편안한 침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테스팅해 보는 게 딥러닝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딥러닝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팅이라는 두 개의 단계를 나눠주셨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오버피팅은 이 첫 번째 단계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자, 트레이닝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위암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병원은 역대로 그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데이터는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제일 적합한 침대를 만들까 했는데 딱 한 사람의 잠을 잘 때 습관밖에 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잔다고 합시다. 태아처럼 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학습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자는 것처럼 제가 자는 모양에 너무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으로 침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트레이닝 과정이 끝났으면 뭐 한다 그랬죠? 실제로 테스팅을 하거나 실제 현업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침대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두 다 이렇게 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침대는 팔릴 수 없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딥러닝 구조를 만든 다음에 실험실에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 정말 많은 횟수로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도 잘 만들고 트레이닝도 정말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그 트레이닝 셋에만 맞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험실에서는 아니 내가 가진 트레이닝 셋으로 너무너무 트레이닝이 잘 돼서 그리고 보니까 정확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래서 모양이 이거래 라고 했더니 그건 트레이닝 셋의 얘기일 뿐이고 이거를 현업에 적용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로우블 아즈 넘버에서 정규용포로 가는 그런 파퓰레이션을 얻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국민들의 자는 모습을 정규용포로 그린다면 다 그냥 평범하게 사각형 침대가 제일 좋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정된 너무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게다가 트레이닝을 못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잘해버리면 그 사람의 자는 모습에 딱 맞는 이런 침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병원 예제에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리바이벌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정말 맞게 잘 트레이닝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도 막 100개씩 쌓았어요. 딥러닝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구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 주어진 그 하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확한 모델이 나왔지만 그거를 모든 환자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이상해요. 연구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실험실에서 실험을 돌렸을 때는 성능이 너무 좋았는데 왜 현실 세계 성능이 이렇게 확 떨어지지? 라는 면을 여러분께서 관찰하셨다면 이 오버피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트레이닝 셋을 많이 늘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는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잔다면 혹시 저 모습이 일반화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을 다 날려주고 사람이 일단 누워있다라는 일반적인 모습만 가지고 한다면 좀 더 이거보다 나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즉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노이즈를 좀 쳐내고 너무 고차원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대충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잘 거라는 거기까지만 보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걸 차원의 축소라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셋을 일단 많이 늘려줘서 일단은 정규용포로 가게 만들면 설마 이렇게 누운 사람만 있겠냐라는 거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투머치하게 디테일을 봐줬으니까 약간은 좀 디테일을 좀 날리고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학습시키면 이거보다 나은 모양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오터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차원을 좀 줄여서 우리가 좀 툭툭 튀는 중요하지 않은 차원들은 날려주고 좀 작은 차원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컬 데이터는 어떨까요? 메디컬 데이터는 첫 번째 해결 방식 즉 일단 데이터를 많이 써서 우리가 일단은 정규표처럼 만들어주자라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 환자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막 병원에서 사진 찍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 병원에서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제 필요 없는 피처를 날려준다는 건데, 사실 의료 정보는 그렇게 필요 없는 피처에서 막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론을 여기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럼 그 다음으로 뭘 더 고려해 줄 것인가가 이제 연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있을 때 우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인풋과 이 모델과 아웃풋 이 세 군데에서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뭐 솔직히 인풋을 보호를 하면서 학습을 시켜줘도 되고, 이 모델 자체를 프로텍션 해야 되고, 아웃풋을 프로텍션 해야 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015년에 그 ACM CCS라고 해서 이제 보안 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가 있습니다. 컴퓨터 인 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라는 학술대회인데, 이 학술대회에서 2015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텍사스 오스틴이랑 코델 대학교에서 쓴 논문인데, Privacy Preserving Deep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들끼리 인풋을 다 공유하지 않고 각각의 다른 인풋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풋들을 다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딥러닝을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컬래버레이티브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딥러닝의 성능, 즉 유틸리티와 프라이버시, 즉 데이터를 가지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둘 다 고려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정말 유명한 학술대회 논문에 실렸고, 또한 연구진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많이 참조가 되고, 이게 구글 스칼라에 찾아보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 정도 나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논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3년 내밖에 안 된 논문인데,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제가 쓴 것과 같이 각각의 컴퓨터들은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대 해아동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서울대 보라유병원 이렇게 해봅시다. 이 세 개의 병원에서 각각의 환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각각 모델을 학습합니다. 즉 일단 가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 가진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모델은 동일한 걸로 가정할 수 있어요. 레이어는 5개만 쓰자. 각각의 레이어마다 유닛은 10개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델은 똑같이 일단 다 합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노란색 동그라미들 기억나시죠? 그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즉 이 딥러닝 모델에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 변수값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병원끼리 공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빨간색이 환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우리가 공유하면 안 되지만, 이 노란색을 가지고 이 빨간색을 역으로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노란색 값들은 우리가 공유해도 된다라고, 그게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들이 자신들의 환자 정보를 통하여 모델을 학습하는데, 그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모델은 우리가 일단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 정보는 공유하지 않지만 해당 참여자들, 즉 분산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 참여자들과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서 학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모델 자체를 우리는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환자 정보라는 트레이닝할 때 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 즉 저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셀렉티브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방식인데요. 이 참여자들이 이 노란색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자, 우리 병원 3개지? 3개니까 보아하니까 이게 지금 7 곱하기 4, 28개의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구나. 그러면 A라는 병원은 여기서 3분의 1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B라는 병원도 나머지 것들 중에서 랜덤하게 3분의 1 선택하고, C라는 애는 그 나머지를 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자기 값들을 다 공유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A라는 애가 나는 첫 번째 레이어 얘를 선택할게. B라는 애가 랜덤하게 난 얘를 선택할게. C라는 병원이 난 얘를 선택할게. 선택을 하면 자신들의 A라는 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을 다 내놔요. 다 공유시켜줘요. B라는 애는 여기 자신들의 이 노란색 값을 다 공유시켜요. C라는 병원은 이 노란색 2개 레이어 값을 공유시켜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들이 A라는 애는 내 값은 이걸 공유시켰지만 B가 이 값을 줬고 C가 이 값을 줬으니
내 모델에서 요 값, 요 값, 요 값을 다 삭제한 다음에 B가 준 값으로 여기를 채우고 C가 준 값으로 여기를 채웁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유한 이 값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이 값은 A에서 공유해준 값으로 다시 다 리플레이스, 다 변환해주고 이 두 개 레이어 값도 내가 학습한 값이 아니라 C가 준 값으로 다 변환시켜줍니다. C 입장에서는 이 두 개 레이어 값을 다 공유했으니까 얘네 둘을 다 리플레이스, 변환시키는데 A에서 준 값으로 여기를 업데이트하고 B에서 준 값으로 여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병원이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 오버피팅은 내가 가진 데이터만 집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두 개 같은 되게 스몰 사이즈, 로그 라지 넘버가 나올 수 없는 스몰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A 혹은 B, C였다면 얘네들의 값들을 파라미터 일부러 섞어줌으로써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부는 A라는 애들이 다 데이터를 제공해줬고 중반부는 B를 줬고 마지막에 C에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파라미터를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최소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논문은 그리고 환자 개인정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분산된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이제 학습할지가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실험실에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학습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고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대규모 딥러닝이 안정적이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저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싸리 어차피 병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어떨 때 공유 가능하냐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제가 찍은 이제 저에 대한 의료 정보를 한다면 그 정보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김중원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말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을 할 수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우리가 압축을 해서 넘겨줍니다. 즉 압축을 해서 넘겨주면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모양이 다 깨져서 학습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과에서 나온 크립토넷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2015년쯤에 나온 건데요. 이 방식을 쓰면 일단 인풋 데이터를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는 방식으로 동형 암호라고도 한국말로 부르는데 그렇게 인크립션해서 이제 학습을 하더라도 피처를 살릴 수 있다. 즉 우리가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 학습이 끝난 후에는 복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크립토넷이라는 방식을 쓰면 뭐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립토넷이라는 방식은 그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고려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파생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기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워싱턴에서 이제 PAC라고 Privacy Aware Computing이라는 학술대에 갔었는데 그때 UC 샌디에고의 교수님 한 분이 발표했던 내용은 저 호모모픽 인크립션 기반의 크립토넷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소프트웨어는 플렉서빌리티는 높지만 일단 성능이 속도가 좀 떨어진 면이 있으니 차라리 하드웨어로 구워버리자. 그래서 반도체로 크립토넷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신 적도 있어요. 즉 이 기술은 약간 컴플렉시티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쓰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딥 러닝이라는 논문이 처음 나온 이후로 많은 논문이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600회 이상의 사이테이션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그 해당 분야 연구에 이제 뭐랄까 파이오니어적인 혁신적인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병원에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노란색 파라미터 중에서 일부 선택해서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풀셋을 구성하는 게 이제 셀렉티브 파라미터 러닝이라는 걸 뭐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미터를 한순간에 딱 모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 논문을 실험 환경을 보면 하나의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러닝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서 우리가 각각의 멀리 떨어지는 병원들끼리 학습하는 데에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기 힘듭니다. 왜냐? 네트워크 간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과 해당병원 사이에 한순간에 딱 했을 때 파라미터 동시에 딱 업데이트가 되고 랜덤하게 셀렉션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딜레이라든지 컨제스션이 발생했으면 이게 파라미터를 어떻게 쉐어하는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딜레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는 한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딱딱 된다는 그 가정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개의 병원, 특히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서도 이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이제 뒤에 알아보는데요. 이제 여기서 드리는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이 있을 때 이 병원들끼리는 모델과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즉 내가 처음에 초기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점점 코스트 다운이 돼서 일로 가는 게 이제 학습인데 그렇죠? 우리 AI 모델이 실제 값과의 차이점을 코스트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제일 없어질 때까지 아래로 내려온 거. 그게 학습이 제일 잘 된 경우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진 데이터가 총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MRI 데이터가 한 10,00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원 3개가 있는데 10,000개 중에서 하나의 병원에서는 70,000개, 두 번째 병원에서는 20,000개, 마지막 병원에서 10,000개가 있다. 그 데이터 양이 다 다른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병원에서는 한 7배 시간 다른 병원 애들보다 10,000분의 7,000 정도의 그 7,000개, 2,000개, 1,0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10,000분의 7,000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면 여기까지 쭉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학습한 웨이트 값과 웨이트 파라미터 값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B라는 애가 받아서 여기서부터 더 학습을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쭉 더 학습을 C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즉 7,000개 있을 때, 2,000개 있을 때, 1,000개 있을 때 이렇게 쭉 데이터 양이 서로 불균형이 심할 정도로 다르다 할지라도 탁탁 내려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진 데이터 양만큼 학습해서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전달해주면 거기서 또 학습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학습하면서 진행하고 한다면 이거를 다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10,000개를 모아놓은 다음에 처음에 7,000개하고 그 다음 2,000개하고 그 다음 1,000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돌렸다는 것 빼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학습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을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이렇게 딱 돌리기 때문에 그 순간 나타나는 지연, 즉 어떠한 딜레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7,000개까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000개 더하고 1,000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 값을 점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모아놓고 10,000개를 순차적으로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성능도 거의 다 모아놓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데이터의 임밸런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도 고려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Privacy Preserving Learning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데이터 임밸런스에 대한 그런 내용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런 의료 정보를 타겟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디컬용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에이전트가 모두 거치기 때문에 즉 모델이 이걸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 없이 그냥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그 파라미터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넣고 학습 또 학습된 걸 또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여기서 데이터를 넣고 또 학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원래 딥러닝에서는 초기에 입력받는 데이터들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즉 우리 10,000개의 데이터를 넣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1번 데이터와 10,000번째 데이터를 비교해 본다면 1번 데이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븐리 디스트리뷰션 돼서 각각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을 할 때 초반에 받았던 데이터가 굉장히 영향이 크고 진행이 될수록 점점 이제 작아진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학습 편향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디스트리뷰트하게 하지 않고 다 모아놓고 학습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디스트리뷰트 딥러닝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앙 집중적인 기존의 딥러닝,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원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ABC라고 해서 이 모델 간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 돌리는 걸 한 번 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려주면 좀 학습 편향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해결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 딜레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 양이 임밸런스한 방향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가 이제 고려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료 쇼핑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이제 메디컬 쪽에 의료기관 연구자들께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혹은 어떤 하나의 병원에서 A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A라는 진단이 잘 못 믿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갑자기 멀쩡했는데 좀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 그 병원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정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나? 라고 하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정말 내가 그만큼 심각한 자인지.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만약 김중원이라는 제가 그런 행위를 했다. 이 의료 쇼핑이라고 부른 건데요. A, B, C 이 세 개를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제 정보가 있고 여기도 저의 정보가 있고 여기에 저의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여기에 있던 환자의 정보가 여기에 있는 정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3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A라는 곳, B라는 곳, C라는 3개의 병원에서 모두 진료 기록을 남겼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병원을 다니다가 2달 후에 A라는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B라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병세라는 게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사람의 정보일 것 같긴 한데 시간 간격이 크다면 동일하지 않게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도 그만큼 병세가 진전이 됐던지 아니면 호전이 됐던지 하니까 동일하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보자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에 있는 딱 보아하니 느낌상으로는 둘 다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거에 맞는 것 같은데 기간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하나는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의사가 봤을 때 혹은 각각의 병마다 우리가 딱 이거는 이 정도 기간의 차이면 이거 병세가 호전이 됐든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됐든지 하여 동일한 데이터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유지하고 학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개인 의료 쇼핑이라는 부르는 이 행위에 의해서 어떤 환자가 여러 군데 병원을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동일한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막 남기니까 어떤 부분은 데이터를 억셉하고 어떤 부분은 데이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굉장히 추후 고려해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편향성, 그 다음 네트워크 딜레이가 존재하는 상황, 혹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의료 쇼핑에 의한 데이터 중복된 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사실 데이터 중복 게재 문제는 이와 같은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베이티브 러닝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취하는 방식이 블록체인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다 암호화를 시켜서 블록 내에 이제 기록을 남김으로 어떤 A라는 환자가 이제 가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병원에서 진료를 또 받았을 경우에 동시에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면 A라는 환자는 진료 기록이 하나여야 되는데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진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 뭐 피부과면 피부과, 즉 김중원이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내일은 서울대병원 해화동병원에서 또 이비인후과를 또 갔다.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동일한 병인데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컨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삭제를 해서 전체 이제 글로벌한 풀리 디스트리뷰트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공유해 주자라는 연구도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의료 쇼핑 행위는 굳이 여기 프라이버시 프리저베이티브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단위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연구 토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서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컬래버레이티드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하여 각각의 사용자들이 다 분산돼서 협력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2015년에 처음 제안이 되었고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분에서 연구가 되지만
이제 카드사 같은 우리 맨 처음에 예제를 들었던 카드사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도 환자의 금융 기록은 역시나 내가 어느 기관을 돌아다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정보가 딥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 의한 인식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수업을 들으면 하프턴 프로젝트 많이 했던 게 얼굴 인식 알고리즘 같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누군지까지 알아맞추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페이스라는 리눅스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이제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흡사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백화점에 들어갔다, 아니면 어느 마트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제 자동차 번호판이 찍히고 그 백화점의 회원 기록을 보면서 아,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자동차가 들어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주차를 해서 돌아다니면 CCTV 카메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 얼굴이 찍히면 이게 내 얼굴이 있다 뿐만 아니라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구나 다 압니다. 그럼 제가 어느 동선으로 돌아다니는지, 어느 매장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쇼핑을 주로 하는지, 혹은 카드사 기록은 내가 직접 사야지만, 구매해야지만 기록이 남지만 이런 쇼핑은 구매 예산 없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되게 암묵적인 나의 선호도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마케팅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난 저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 내 경제적인 재력으로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아이 쇼핑할 때 나 이게 너무 좋다든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건담 같은 뭐 완구류를 좋아하는데 뭐 제 와이프나 이런 사람은 그런 거 사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보고만 가겠죠. 그러면 보고만 가면 만약에 마트에서 아, 건담류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을 저한테 좀 적극 어필하면 제가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 카드 기록에는 그런 건담이라든지 이런 걸 샀다는 기록을 남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CCTV에서 제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로그 정보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딥러닝이랑 인식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병원 같은 정말 환자 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딥러닝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응용 분야로서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보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실질적인 환경에서 풀리 디스트리뷰트한 하스피털 같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연구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똑같은 컴퓨터 사양이 있다는 보장도 없죠.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컴퓨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병원은 A라는 병원 진료에 A라는 진료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어떤 병원은 뭐 척추에 특화돼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병원마다 보는 진료 기록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러닝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셀렉티브하게 골라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데이터를 한 대 모으고 학습을 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하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성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딥러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이나 아니면 이제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